이강민의 잡지사 8호로 7번째 페이지. 한때 이런 질문이 유행이었죠. 내가 만약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떡할 거야? 사랑하는 이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전보다 더 흥미롭게 바라봐 줄 것만 같은 곤충 만화 그리는 갈로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 격주로 함께하고 있는 곤충 시간이죠. 오늘은 지구상 가장 많은 안티를 보유한 욕바지 곤충이자 또 여름이 되면 기승을 부리는 살아있는 화석이죠. 바퀴벌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싫어하죠. 아, 싫어하죠. 그래서 네. 오늘 막 보통 이렇게 할 때마다 네. 사진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네. 보통 곤충 사진 드릴 때마다 이제 보여드릴 때마다 이제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잘 보시죠. 근데 바퀴벌레만큼은 항상 보여드리기가 되게 이게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좀 필요한 사진들을 좀 엄선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시청에 유의하시라. 근데 보통 이제 팟캐스트처럼 그러니까 영상 편집할 때 하시면 되게 죄송하지만은 팟캐스트처럼 듣는 라디오기도 하고 이게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 없지 않을까. 그렇죠. 예. 적당히 예, 귀 가릴 때 가리시고 눈 가릴 때 가리시고 예, 알아서 걸러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무책임한 방송이에요. 예, 그렇죠. 저희가 전에 이정모 관장님과도 바퀴벌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약간 좀 개요, 뭔가 좀 서류 심사 느낌이었다면 오늘 이제 김도윤 작가와는 약간 심층 면접 느낌으로 바퀴벌레를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인간은 왜 이렇게 유독 수많은 곤충 중에서도 유독 바퀴벌레를 특히나 더 싫어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정말 얼마나 싫어하냐면 원래 정식명은 바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벌레를 뒤에 굳이 벌레를 붙여요 사람들이. 정식 명칭이 바퀴예요? 네, 정식은 바퀴거든요. 네, 바퀴인데요. 굳이 뒤에 벌레를 붙입니다. 뭔가 매미벌레 이러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좋은 글씨처럼 벌레다. 벌레를 굳이 붙여가지고 바퀴벌레라고 부르는데 정식명 바퀴예요. 원래. 그렇구나. 굳이 바퀴벌레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바퀴벌레라 부르겠으면 다 그게 편하니까요. 바퀴벌레라 부를 만큼 되게 약간 이 버러지 취급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버러지 맞죠? 벌레 맞으니까. 그런데 많은 혐오를 갖죠. 일단 대표적으로 인간과 같은 거주지를 공유하는 곤충은 다 혐오의 대상이긴 해요. 그렇긴 하네. 자연에서 날뛰는 벌레들은 곤충들은 다 아름답게 지켜보거든요. 나비 나플라플라디거나 뭐 그 산에서 막 뛰놀고 날아다니는 벌레들은 되게 좋은 취급을 받는데 인간과 거주지를 공유하기 시작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귀찮은 그 성가신 존재로 많이 그 취급을 받고요. 그 중에 특히 바퀴벌레는 어둡고 음습하고 이렇게 인간의 거주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잡기도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많이 그러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싫어하고요.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퀴벌레를 되게 사람들이 싫어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과 거주를 공유하는 벌레는 많죠. 뭐 초파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아니면 꼽등이도 그렇고요. 나방 가끔 들어오죠. 가끔 들어오는 수준이죠. 왜냐하면 나방은 불빛 켜두면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거기 살 수 있진 않잖아요. 걔들 들어온 방문자인데 들어오진 않잖아요. 근데 아예 거주하는 애들 있잖아요. 막 개미라든가 개미라든가 아니면은 뭐 꼽등이라든가 그리마라든가 기겁을 하죠 사람들이. 뭐 존벌레라든가 가끔 보이는데 바퀴벌레는 뭐 되게 잘 살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싫어하는 이유는 정말 저는 이게 개인적인 개인적인 그 의견인데 의견 사견 이제 내피셜이에요. 왜 싫어할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날개가 달렸다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날개? 왜냐면 다른 애들은 날개는 없네. 꼽등이 날개 없어요. 그리마 날개 없어요. 초파리 날지만 되게 작아요. 근데 얘는 되게 큰데 날개가 있어요. 일단 날라온다는 두려움이 사람들이 있어요. 날라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리고 두 번째로 얘네가 더듬이 되게 길거든요. 더듬이 기는 게 사람들이 되게 그 긴 더듬이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나를 향해 손짓하는 거. 나를 향한 손짓하는 그 더듬이들 되게 싫어하는 것 같고. 세 번째로 정말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얘네가 보면 다리털이 되게 다리털이 그 비주얼적인 되게 혐오감이 있어요. 꼽등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그리마 이런 애들이 다리가 그렇게 굳이 그러지 않거든요. 물론 꼽등이는 그리마는 다리가 많아서 괜히 그 징그러움이 그 다리털과 비슷한 그 감성이 있어요. 그 자글자글함. 그 자글자글함이 사람 되게 싫어하는 것 같고. 네 번째로 그 바퀴벌레 특유의
검고 희끄무르하고 티티한 질감이 있습니다. 그걸 되게 싫어하는 겁니다. 질감이 행여라도 내 몸에 닿으면 기겁하죠. 그 기분 나쁜 질감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산에 사는 바퀴벌레들 보면 이쁜 애들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막 초록색 바퀴벌레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막 노란색으로 빛나는 바퀴벌레도 있고요. 산에서 사는 되게 이쁜 바퀴벌레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집에서 나온 바퀴벌레는 되게 동굴성 바퀴벌레도 있죠. 뭐 음습한 데 사는 애, 딱히 색깔에 신경 안 쓰는 애들. 이파리에 붙어 있는 애들 되게 이쁘거든요. 이파리에 붙어 있는 애들은 막 꽃에 있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막 알록달록한 무늬도 있고 되게 이쁜데 집에 있는 애들은 막 음습하게 살다 보니까는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되게 기본적으로 동굴에 있는 듯한 색깔이다 보니까 되게 음습해요. 음침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색이 아니죠. 맞아요. 곱등이도 그렇고 그리마도 그렇고 다 그런 공통적인 색이 있죠. 그래서 약간 귀뚜라미도 가끔 집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전 되게 좋아했는데 사람들이 귀뚜라미를 보고 정말 그 힘에 약간 기겁하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구나 되게 알겠는데 귀뚜라미도 보면은 그 비슷한 색감에 더듬이도 길고요, 날개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다리털도 많거든요. 그래도 비슷한 감성이구나. 그래서 이런 공통점을 요인으로 이제 꼽으셨는데 사견이라고는 하셨지만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근데 사실 썩 좋진 않죠. 나오면 왜냐면 그 최근에 아는 형께서 대만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대만에서 밥 먹다가 밥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대요. 먹었냐고 다들 얘기했는데 먹어봤냐? 왜냐면 저희는 많이 먹어보니까. 근데 웬만하면 먹지 않죠. 왜냐면은 바퀴벌레는 그러니까 바퀴벌레를 아니면 바퀴벌레가 빠진 그 음식을 바퀴벌레든 바퀴벌레 빠진 음식을 바로 버렸다고 하는데 근데 바퀴벌레는 먹는 게 좋지 않죠. 왜냐면은 위생상 되게 안 좋죠. 왜냐면은 오만 곳을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바퀴벌레가 기본적으로 되게 좁은 틈에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애초에 그 바퀴벌레가 그 라틴어로 블라토디라는 뜻이에요. 블라토디아가 빛을 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되게 영화 기생충 보면은 맨 처음에 꼽딩이가 나오긴 하지만은 그 대사 있죠. 그 있잖아 집에 불 켜면 싹 들어가듯이 라는 그 대사가 나오죠. 그 바퀴벌레 특히 그 불 켜면 싹 도망가는 그 특징이 그 블라토디아 뜻 자체가 이제 불을 켜면 도망간다라는 그 뜻이 있거든요. 바퀴벌레는 불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 좁은 틈에 맨날 들어가서 살고 동굴성 동물도 많고 좁은 돌틈이라든가 나무 틈에 사는 게 주로 바퀴벌레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혹은 도시에서는 오만 잡다한 곳에 이렇게 한 번도 뭐 청소해본 적이 없는 온갖 구석구석에 있다가 저기 갔다 하고요. 심지어 얘네는 그 썩은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썩은 음식을 좋아하는 그 썩은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내가 먹은 걸 썩히기 위해서 먹었다가 그걸 뱉어가지고 그냥 묻혀요. 썩기게. 먹은 걸 다시 뱉어놓는구나. 지덕지덕하고 썩어라. 먹고 뱉고 저거 뱉고 이런 식으로 되게 더럽게 먹습니다. 그게 내 지금 음식에 있을 수 있다. 내 음식에 있고 알도 되게 더럽고 이러다 보니까는 위생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사진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청각적으로 더 청각적으로도 지금 얘기도 되게 그렇게 위생적으로 좋지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바퀴벌레 배설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바퀴벌레 나왔다 자체가 일단은 위생적으로 비위생적이죠. 비위생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닿는 것도 일단은 뭐 물론 갑각류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도 좋지 않지만은 그냥 바퀴벌레 나타나는 것 자체가 그 뭐 위생적으로 좋지 않고 뭐 아토피나 피부염 이런 알러지기나 또 이럴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바퀴벌레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10분 가까이 이렇게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자, 인류의 뭔가 숙적처럼 돼버린 바퀴벌레인데 하지만 바퀴벌레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지구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한 3억 5천만 년 전? 그렇죠. 곤충이 날개를 처음 달았을 때가 한 3억 7천만 년 전 되거든요. 3억에서 4억 년쯤 된다 생각해도 그러는데 곤충이 처음 날았을 때 이제 처음엔 잠자리 이런 것밖에 없었겠지만 옛날에 잡지에서 얘기했죠. 하루살이 잠자리가 날았는데 옛날에 하루살이 잠자리는 이렇게 날았지만은 이게 날개를 등으로 못 접어요. 이제 등으로 딱 접은 애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퀴벌레들이에요. 등으로 접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날개 수납. 수납을 수납 안전하게 평소엔 접고 있다가 저기서 탁 펼치는 그게 잠자리 안 돼. 잠자리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살이 그냥 위로 접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등에 딱 접는 애들 딱정부에서 접고 다 접잖아요. 다른 애들 보면은 처음 접는 몇몇 애들이 있거든요. 그중 그 일부가 이제 바퀴벌레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3억 5천만 년, 3억 한 7천만 년 굉장히 오래 전에 정말 그 첫 그 시기. 신시류라고 부르는 애들인데요. 그런 애들이 이제 고생대 석탄기쯤. 이때가 석탄기입니다. 석탄기. 석탄이 많아서 석탄기예요, 진짜로. 그 식물이 높게 자라가지고 이제 높게 자라가지고 그
높게 자라니까는 이제 옛날엔 평지에만 있었는데 이제 식물이 높게 자라니까는 이제 XY축에서 Z축이 됐잖아요. 네네. Z축이 생겼다. Z축이니까 이제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큰 식물과 함께 날개를 달았고 큰 식물이 생겨가지고 석탄이 많이 나오는 거죠. 다 연결되는구나. 다 연결됩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시기에는 큰 식물이 나왔는데 딱히 식물을 먹는 애들이 없었어요. 곤충 중에요? 네, 딱히 식물을 먹는 애들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식물이 그렇게 커질 줄 몰랐고 옛날엔 보면은 석탄기 전에가 대본기거든요. 대본기에는 우리 보는 나무만한 균들이 있었어요. 균이요. 버섯 이런 게 무슨 슈퍼마리오처럼 나무만한 버섯이 막 5m, 8m 이렇게 이번에 진짜 이렇게 주만지인데? 네, 주만지인데 버섯 물론 우리가 아는 그런 진짜 이런 버섯이 아니라 그냥 거대한 하얀 기둥 같은 거. 네, 이게 뭐지? 버섯 이런 것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긴 했었는데 이제 식물들이 막 되게 커져요. 근데 식물이 커졌는데 그런 걸 되게 먹는 게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식물 먹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막 균이야. 균은 사람 오히려 동물과 가깝기 때문에 먹으면 되게 편한데 식물은 뭐 안에 셀룰로스 막 세포벽이 되게 복잡해가지고 먹어도 소화가 되게 어려운데 소화에 어렵다 식물은. 네, 그걸 처음으로 먹어낸 게 중 하나가 바퀴벌레예요.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네,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장내에다가 그거를 분해내는 미생물들과 같이 공생해가지고 그걸 터득했구나. 터득했죠. 뭐 그걸 분해하는 뭐 원생 생물도 있고요, 고세균도 있고요, 온갖 미생물을 다 공생해서 먹으면은 걔네들이 분해주고. 터득하는 게 어렵지 그 식물 소화하는 능력을 갖췄으면 이제 먹을 걱정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 많은 걸 먼저 먹은 게 바퀴벌레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에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게 잘못하면은 이거 만약에 장내 미생물을 잃어버리면은 식물을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모여 살아요. 모여 살면서 그 똥을 싸면 그 똥도 주워 먹고요. 서로 장내 미생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세하게서 탈피하면은 탈피 껍데기도 서로 나눠 먹고요. 이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흰개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초의 사회 생물입니다. 흰개미가 바퀴벌레에서 나온 애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네. 그렇게 해서 최초의 사회생물이 탄생했습니다. 최초의 사회생물이 흰개미다. 우리 개미가 뭐 이제 협력하는 시스템이 있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걔네들은 벌에서 어쩔 수 없이 걔네는 그 성결 시스템이 그러다 막 특이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왕이 있고 이렇게 됐지만은 흰개미들은 바퀴벌레들이 나무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공생 미생물을 서로 하다 보니까는 뭉쳤고 또 뭉치다 보니까는 되게 이점 있는 거죠. 옛날엔 옛날엔 없던 시스템이었지만 뭉치니까 야 이거 한 놈이 그냥 생식하고 한 명이 병정하고 이거 뭉쳐 끼리끼리 살니까 좋구만 하면서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야, 흰개미가 바퀴벌레에서 흰개미가 됐습니다. 사마귀도 바퀴벌레에서 나온 애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바퀴벌레에서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굉장히 오래된 애들이고요. 바퀴벌레가 되게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한 애들이 많은데요. 사마귀는 약간 좀 여치 이쪽일 줄 알았어. 그렇죠. 근데 왜냐면 아니구나. 바퀴벌레가 다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나무 뜯어 먹는 애들도 있지만 뭐 썩은 거 다 먹게 되면 고기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육식 좋아하는 애들 중에서 이제 능동적으로 좀 사냥하는 그룹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백악기 미얀마 쪽에 보면은 이제 호박이 많이 나오잖아요. 호박 그 엠버, 그렇죠. 그 노란색 이렇게 굳혀 있는 거 있죠. 주라기 공원에 모기 같이 있는 그거. 그 중에 한 1억 1천만 년 전 되는 엠버 이런 걸 보면은 거기 이제 바퀴벌레인데 사마귀 다리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사냥하던 이제 바퀴벌레 등장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 유튜브에 저 사진인가요? 쟤네가 이제 바퀴벌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퀴벌레인데 사마귀 모습인데 이렇게 능동적인 사냥을 하는 애초에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마귀 다리 같은 그 포획용 다리가 되게 좋죠. 그렇죠. 사냥을 잡기 위해서 나처럼. 그래서 애초에 사마귀의 다리가 되게 유명하지만은 저 포획용 다리는 노린재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파리도 있습니다. 파리들도 사냥하는 애들도 저 다리 갖고 있고요. 많은 이제 절지동물들이 저런 포획용을 잘 갖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사마귀지만 바퀴벌레가 하다가 사마귀로 진화해가지고 그 육식성 바퀴벌레가 지금 사마귀로 진화했죠. 사마귀도 바퀴벌레 후손이었어요. 그렇죠. 사마귀가 되게 멋있는 친구 같지만 알고 보면은 그 출신은 바퀴벌레다. 당랑권도 바퀴벌레에서 시작됐다. 그렇죠. 당랑권도 바퀴벌레에서 시작됐다는 걸 볼 수 있죠. 보면은 이게 같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아니 설마 했지만은 보면은 막
그 날개 구조도 같고 막 목 구조라든가 안에 장내 미생물도 여전히 비슷하고요. 사마귀가. 네, 사마귀도 육식이긴 하지만 그런 것 들은 적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예, 더 공격적인 친구들은 약간 사마귀처럼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바퀴벌레 출신인 그러네. 애들이 많죠. 네. 야. 그래서 흰개미가 이렇게 바퀴벌레 흰개미로 진화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퀴벌레랑 흰개미 사이에 어떤 그 아직 나무를 파먹으면서 그 사회생활을 하지만 흰개미는 아닌 바퀴벌레들이 좀 있어요. 중간 단계. 그 중간 단계인 애들이 놀랍게도 한국에 삽니다. 아, 지금 산다고요? 네, 한국에 살아요. 갑옷바퀴라는 애들인데요. 갑옷바퀴. 네, 굉장히 귀한데요. 우리나라 그 강원도 경기권 굉장히 위에 높은 산에 가면은 갑옷바퀴라는 그 바퀴벌레가 살아요. 우리나라 이제 저 나무 이렇게 뒤집어 나오는데 저는 어디 강원도 휴게소 갔다가 쓰러진 정승을 뒤지니까 나왔어요. 쓰러진 정승을 왜 애초에 뒤질 생각을 하셨나요? 저 정승 아래가 굉장히 뭔가 신선하잖아 보인다. 습하시다. 네, 굉장히 습한 게 그래서 뒤집었는데 밖에 우르르 나가서 봤는데 그 전 애들이 있습니다. 전 애들이 이제 그 해외 학사전 되게 보고 싶어하는 저게 바로 흰개미와 바퀴벌레 그 중간 그거예요. 우리나라 강원도에 있는 저 갑옷바퀴가 바퀴벌레와 초기 바퀴벌레와 흰개미의 중간 단계. 근데 지금 사진 보니까 보면 새끼들인가요? 새끼들이 모여 있죠. 콩무늬에 있는 게? 또 왜 저러냐면 저렇게 새끼들이 모여서 부모님의 어떤 저 페로몬이랄까 분비물들을 좀 얻어야지 성장을 합니다. 분비물을 지금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아기들 젖 먹듯이? 젖 먹인 수준 아니고 그 붙어 있어야 된다 하고 그 저래야지 성장하고 안 떼어내면 사망합니다. 근데 갑옷바퀴에선 잘 안 되지만 진짜 젖 먹인 애들이 있어요. 바퀴벌레 중에? 여기 그 인트로에서 소개해 주신 거는 안에 그냥 새끼를 낳는 경우였잖아요. 그 새끼를 낳는 곤충은 많죠. 예를 들면은 뭐 파리들 중에 뭐 그 썩은 그 뭐 시체를 먹는 파리, 쉬파리 이런 애들 보면은 그 썩었을 때 바로 알을 낳고 그 알 부화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몸 안에서 그 새끼를 낳는 바퀴벌레처럼 그 새끼를 낳습니다. 몸 안에서 부화시킨 다음에 바로 애벌레를 이렇게 정말 투하하는 그런 파리들도 많고 된 그런 난태생이라 하죠. 그런 애들은 많은데 바퀴벌레 중에 실제로 그 젖먹인 애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를 낳고 애를 낳고 알을 낳고 유충들을 이제 몸이랑 다리 끝에서 분비하는 젖을 먹이면서 젖먹이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젖먹이가 포유류만의 전유물은 아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다리 쪽에 젖이 있어? 네, 심지어는 최근에 그 깨구리가 양서류 쪽에서도 젖먹이는 게 또 밝혀졌어요. 그런 거 보면은 젖먹이가 그 정말 포유류만의 되게 유용하니까 되게 생존에 유리하니까 많이 쓰는 거잖아요. 훌륭한 전략이구나라는 건 자연에서 되게 훌륭한 전략인 거죠. 포유류만의 전략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거죠. 바퀴벌레 얘네가 면역력도 거의 뭐 탑티어, 거의 굉장히 뛰어난 편이라고. 그렇죠. 그 더러운 곳을 맨날 뒤지면서. 그러니까 애초에 잡식성이잖아요. 메뚜기도 그렇고 잡식성이다 보니까 면역뿐만 아니라 독이라든가 다른 거에서 내성이 되게 강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거에서는 되게 그 강한 저항성이 있죠. 특히 사람들이 바퀴벌레를 죽이려고 많이 그 살충제를 많이 쓰잖아요. 살충제들이 주로 이제 그 신경을 많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많은 이제 살충제 연구가 그 얘들이 어떤 신경을 망가뜨리나 정말 뿌려가지고 막 해부를 해요. 띡띡띡띡 하면 막 이러거든요. 진짜 띡띡띡띡. 저는 그런 거 안 하지만 한 친구도 있어요. 띡띡띡 하면 이제 이거 여기가 망가졌네 하면서 보는 거예요. 살충제 실험. 네, 살충제 실험. 그럼 이제 막 새로운 살충제를 개발한다. 그러면 내가 천연 살충제를 개발하겠어. 뭐 식물에서 막 집을 짜가지고 뭐 띡띡띡 하면 문제 멀쩡하네 하다가 이제 안 움직인다. 야 이거 살충 성분이 있다 하면 이제 여기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야 라디오로 듣자니까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유튜브로 그렇구나. 보자니까 바퀴벌레 사진 있고 굉장히 난도가 높네요. 그렇군요. 아니면 아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디 신경이 망가졌나 연구를 하는데 그 살충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살충제를 뿌리다 보면은 또 저항성이 생기죠. 특히 그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살충제 맨날 노출되다 보니까는 저항성이 생기고도 하죠. 그래서 그럼 이제는 좀 강해졌네. 막 견디나요?
네, 견딘다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살충제 개발하고. 네. 그럼 바퀴벌레 퇴치할 수 있는 꿀팁은 잠시 뒤에 또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네. 근데 바퀴벌레가 아까 뭐 3억 5천만 년 전부터 지구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지금이랑 좀 형태라든지 뭐 산란 방법이라든지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많이 다릅니다. 바퀴벌레가 굉장히 오래 살아왔다고 하지만은 옛날 바퀴벌레랑 지금 바퀴벌레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많이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살아있는 화석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바퀴벌레를 그렇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예를 들면 실러캔스 살아있는 화석이 맞아요. 실러캔스도 사실 실러캔스는 중생대나 고생대 때부터 있는 어떤 물고기인데 하다가 갑자기 오늘날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의 종과 지금 종은 다르죠. 생긴 건 비슷하지만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퀴벌레도 옛날 뭐 중생대 때나 고생대 때 바퀴벌레나 지금 바퀴벌레는 되게 다르거든요. 어떻게 달라요? 바퀴벌레는 어떤 큰 부류에서 갖겠지 하지만 넓은 의미로 갖겠지만은 좁은 의미에서는 되게 다르죠. 예를 들면은 그 중생대 바퀴벌레는 산란관 같은 게 발달돼 있어요. 산란관 같은 게 발달돼 있어서 이걸로 뭐 땅에 알을 낳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식물에 알을 낳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란관이 발달해서 그걸로 이제 알을 이렇게 오늘날 여치나 귀뚜라미처럼 알을 낳을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오늘날 바퀴벌레 보면 산란관이 없습니다. 그 암컷의 꽁무니 뒤에 이렇게 기다랗게 나 있는 건데 그런 게 없고 오늘날 바퀴벌레는 많은 분들이 좀 혐오하시지만 알집 같은 걸 이렇게 달고 있어요. 그거 보면 되게 이제 끔찍한데 그래서 바퀴벌레 딱 죽이니까 바퀴벌레는 터지든 뭐 사망하셨는데 알집만은 되게 견고하게 버텨가지고 살아남아서 거기서 또 생명이 잉태되고 그런 이제 참사지 상황이자 그런 게 발생하죠. 중생대 고생대 때 산란관으로 날 때는 뭐 알을 적게 뭐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낳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그 식물 알 조직에서 알들이 가끔 발견되거든요. 근데 그게 바퀴벌레 건지 메뚜기 건지 이런 것들 몰라서 정확히 정말 화석곤충에서 이 산란관과 알 이렇게 발견되기 되게 드물어서 모르는데요. 바퀴벌레 산란관 형태를 보면 뭐 땅이나 식물, 뭐 바크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추측을 해요. 심지어 또 바퀴벌레가 산란관을 갖고 있던 시절에는 오늘날 식물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고사리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과연 고사리에 식물 낳았을까 이것도 되게 몰라요. 오늘날 고사리 같은데 식물 낳는 곤충이 되게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모르긴 하지만은 아마 그래도 뭐 뜨문뜨문 낳지 않았을까. 그렇게 많이 낳지 않았을까. 그럼 얘네가 지금처럼 막 전단지 뿌리듯이 알을 이렇게 알주머니에서 엄청 많이 딱 뿌려버리는 게 생존에 훨씬 유리하니까 이렇게 변했겠네요. 그 전에 뿌리지 않지만 그러니까 단단하게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거기서 알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그 핵심은 원래는 그러니까 산란을 한다는 거는 암컷이 안전한 장소를 모색해가지고 여기다 여기가 그 안전한 플레이스다 해가지고 알을 딱 꽂아 넣어서 떠나는 거죠. 떠나면은 안심. 여기가 안전한데 만약에 막 식물 안에 넣었는데 초식동물이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만약에 아니면 독식물에 넣으면 상관없겠는데 아니면은 뭐 나무 아니면 땅 안에 넣는데 그 땅이 이렇게 쓸려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산란 장소를 모색하는 게 사실 곤충이 되게 중요해요. 그 암컷이 되게 신중하게 하는 행동 중 하나고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맞는 곤충들은 이제 그 알을 자기들이 끝까지 들고 다니죠. 대표적으로 물장군 같은 애들 보면 수컷이 등에 메고 그렇죠. 수컷이 아빠가 이름도 물장군인데 물장군이죠. 지고 있구나. 알을. 아빠가 등에 메고 암컷이 알을 수컷 등에 매주면 아빠가 등에 메고 다니다가 이렇게 하듯이 이제 암컷 그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이제 알집을 단단하게 이제 정말 단단한 훼손되지 않게 알집을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암컷이 그냥 메고 다니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계속 들고 다니니까 안전하죠. 그렇죠. 내 품에 다니는 게 제일 안전해. 그렇죠. 약간 여행 다닐 때 진보다리처럼 그 숙소에 엄청 튼튼한 캐리어처럼 숙소에 둔 게 아니라 언제나 내 품에 안에 그렇지. 단단하게 두면 이제 안전한 그런 느낌으로 섹이네요. 색. 그렇죠. 색인 거죠. 제일 귀중한 건 색에다 담아주고 가장 귀중한 건 항상 내 품에다가 두는 거죠. 그런 식으로 두는 거죠. 산란 방법 얘기 나온 김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암컷 바퀴벌레가 단 한 번의 교미만으로도 평생 알을 낳을 수 있습니까? 많은 곤충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짝짓기 하는 걸로 평생. 근데 평생이라 할게요. 어차피 그 바퀴벌레들이 그렇게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요. 물론 애완용으로 기르는 바퀴벌레들은 몇 년 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분이 있다는 거죠? 네네, 애완용으로 기르는 있긴 한데 왜냐면 곤충들이 그러니까 암컷들이 그 정자 보관을 하는 기간이 따로 있어요. 곤충들은 그래가지고 정자 보관하면은 네. 그 정자 보관하면은 그거를 몇십 년 동안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개미들 보면 재밌는 게 짝짓기 한번 하고 한 30년 동안 여왕이 사는데 여왕이 사는데 알을 낳아요. 그럼 한 정자를 30년 동안 보관할 수 있구나. 몸속에 정자은행이 있네. 네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바퀴벌레는 좀 다른 게 바퀴벌레 중에 일부인 그 흰개미가 있다 했잖아요. 네. 근데 흰개미는 정자 보관 능력이 좀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흰개미는 그 개미 같은 경우는 여왕이 이렇게 쭉 결혼 비행할 때 여왕이 날면요. 네. 왕이 숫개미 따라나서 짝짓기하고 숫개미 다 죽고 여왕이 혼자 한 30년을 쭉 가는데요. 네. 그 흰개미 좀 까보면은 여왕이랑 왕이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이랑 여왕이 계속 주기적으로 짝짓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은 그렇게 개미만큼 정자 전력이 뛰어난 수십 년 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 바퀴벌레의 수명이 길어봤자 한 10년 넘지 않기 때문에 네, 한 번 짝짓기하고 계속 가긴 하죠. 네. 굳이 여러 번 짝짓기를 하는 건데요. 네. 없습니다. 수컷 없이 암컷끼리도 이제 번식이 가능하기도 합니까? 네. 많은 그거는 바퀴벌레뿐만 아니라 곤충들이 그렇고요. 곤충뿐만 아니라 많은 생물들이 그렇고요. 그걸 단성생식을 하죠. 단성생식이구나. 네, 단성생식을 하고요. 그 바퀴벌레 왜냐면 그게 너무 좋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짝짓기 하면 이게 리스크가 크거든요. 짝짓기 하다가 짝짓기 하면 암컷 수컷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수컷을 계속 달라붙어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페로몬이 세기 때문에 냄새 맡고 올 수도 있고요. 노출될 수 있고요. 포식자한테. 포식자가 어를 하는데 수컷은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렇지. 자유롭지가 않구나. 도망가고 싶은데 그 러브버그도 붙어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 수컷은 일일이 가만히 있고 암컷만 알고 있어요. 수컷은 자기도 먹힐 수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나요? 수컷은 이미 짝짓기 하면 성공했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성공이기 때문에 암컷은 잘 생존하셔서 알 낳으시면 되기 때문에 수컷은 이미 끝나기 때문에 늘리리아 붙어 있고 암컷만 혼자 열심히 날면서 도망가고 있어요. 진짜 보고 있으면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짝짓기 없이 할 수 있다? 오히려 좋아. 그래서 그러네. 그래서 그 전략만 하는 생물들이 오히려 있어요. 예를 들면 대벌레를 보면은 성비가 한 9대 1입니다. 암컷 9고 수컷 1이에요. 네, 짝짓기 하면 수컷 나오고요. 암수 나오고요. 짝짓기 안 하면은 그냥 암컷만 나오거든요. 정말? 네, 클론만 나와요. 그래서 야생에서 보면은 정말 암컷만 나옵니다. 네, 신기하다. 그래서 그 서울에서 옛날에 대벌레 대방생을 했던 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니 환경만 좋으면 그냥 클론 생산이 되는 거예요. 와라라라라 해가지고 대벌레도 바퀴벌레랑 좀 가깝습니다. 네, 가까워요. 그 씹는 입에 날개 뒤로 접히고 그 불안전 메테인 그래도 와라라라 생산이 되기 때문에 짝짓기 없이 그냥 되는 거죠. 네. 그게 누구까지 되냐면 물고기도 되게 잘 일어나고요. 가장 큰 그 생물로 코모도 왕도마뱀까지. 코모도 왕도마뱀도 단성생식을 하는. 네, 암컷 혼자 그냥 아이고 예를 들면 어디 고립된 환경에서 아이고 수컷도 없네 암컷 혼자 있는데 이번 생은 글러스 하고 죽는 게 아니라 알을 낳는데 그게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다. 들어보니까 되게 효율적이네. 효율적이죠. 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뭐 어떤 단점이?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요. 그 돌연변이 그대로 누적돼서 전달되죠. 그러면은 원래 유성생식은 짝짓기 하면은 이게 계속 조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연변이도 희석되고 여러 조합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건강하고 다양한 유전적형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유성생식의 장점이죠. 그렇게 계속 다양한 변이가 태어나고 생물이 진화한 건데 단성생이 계속 그냥 클론만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연변이가 나온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전달돼요. 그러다 보니까 파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그 종의 어떤 힘이 약해질 수 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성생식으로만 진행되는 종들이 몇몇 있거든요. 메뚜기 중에서 한 35만 년 동안 단성생식만 종들이 막 있어요. 벌겨진 게. 그럼에도 문제 없다라고 보면 나쁘지 않을지도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명확하군요. 아까 이제 강원도에서 발견된 갑옷바퀴 소개해 주셨는데 그 밖에도 좀 현존하는 4천여 종의 바퀴가 있다고 하네요. 그중에서 특이한 친구들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소리를 내는 바퀴가 있다고 합니다. 휘파람 바퀴벌레? 네. 휘파람 소리를 내나요? 그렇죠. 그 곤충들이 소리를 내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은 막 메뚜기, 제가 좋아하는 메뚜기, 날개 비비는가, 다리 뜬다든가, 그렇지. 메뚜기가 제일 다양한 소리 내긴 하지만 바퀴벌레도 소리를 내는데요. 그 배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씩씩 소리를 내요. 배 쪽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배 쪽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걔는 커요. 그래서 네, 배 쪽 커가지고 그 안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렇게 막 움직여서 소리를 낸대요. 그래서 저거 씩씩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휘파람 바퀴벌레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건 아니지만 그냥 김 빠진 소리가 나요.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희한테 딱히 위협되진 않지만 뭐 새 입장에서 위협인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위협용으로 새를 위협하는 용도로 포식자한테 노출되면 위협받는 용도로 새 거대 되게 크거든요. 사람 손바닥만 하기 때문에 큰 포식자한테 노출되면 좀 위협하는 용도로 그런 좀 커다란 신호음을 내고요. 그 휘파람 바퀴뿐만 아니라 되게 뭐 소리 내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은 빛 내는 애들도 있어요. 반딧불이처럼. 반딧불이처럼 빛을 내고 반딧불이 꼬랑지에서만 내잖아요. 걔는 전신에서 전신에서 뭐 쟤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전신에 내고 막 눈깔 모양, 눈 알 모양. 그 담요 쓴 ET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눈알 모양도 있고 해가지고 귀엽다. 되게. 그렇죠, 담요 쓴 ET.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스타워즈의 그 자와족이라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느낌. 루틴이 이런 애들이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약간 올빼미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빛내는 애들도 있고, 되게 가지각지 전도 내고. 뭘 낸다고요? 접도 먹이고, 젖도. 빛도 내고, 뭐 휘파람도 내고, 뭐 의외로 그렇게 음침한 색뿐만 아니라 뭐 이쁜 색도 있고, 크기도 되게 다양해요. 우리가 보는 그 사람들이 약간 바퀴벌레 나오면 그게 있어요. 저희도 그 곤충 아까 그 대만 갔다 오신 형 저희가 친밀감 느껴져 이제. 그 형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네 계속. 근데 하여튼 그 대만에서 쥐가 나왔다 막 이따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쥐가 나왔다고? 밥 먹다 쥐가 나왔다 막 이따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 무슨 쥐가 이따만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쥐가 지금 거의 한 40cm 된다. 그러니까 쥐가 어떻게 이따만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쥐가 그따만 얘기하죠. 근데 사람들이 바퀴벌레들 맨날 나오면 바퀴벌레 나오는데 이따만했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썬킴 씨가 무슨 부산에서 무슨 이만한 팔뚝만 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팩트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바퀴벌레 과연 얼마나 큰 걸 볼 수 있는가. 한국 바퀴벌레 종류를 좀 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한국에서 바퀴벌레 총 한 4종 정도를 간단히 볼 수 있어요. 집에서 보는 거. 뭐 밖에 나가면 좀 더 많은 바퀴벌레가 있지만 집에서 나오는 거는 일단 가장 많이 보는 건 독일 바퀴예요. 독일 바퀴라고 그냥 한 1, 2cm 정도의 그냥 갈색에 가슴에 검은 줄 무늬가 있고요. 귀엽습니다. 네, 그렇고 되게 작아요. 독일 애들이 귀엽다. 2cm도 안 돼요. 한 1에서 1.6, 1.3에서 1.6cm. 되게 작아요.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바퀴벌레 중 하나예요. 저게. 독일 바퀴. 물론 산 가서도 되게 비슷한 산바퀴라는 애도 있어요. 잘 납니다. 잘 날아다니고요. 그리고 독일 바퀴인데 이름은 독일 바퀴인데 실제 독일에서 오진 않았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곤충이나 나비 이런 애들은 다 약간 자기 이름 붙이고 싶어요. 자기 나라 이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사는 산호랑나비라고 있어요. 산호랑나비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차이니즈 스왈로테일이라고 일본에서는 재패니즈 스왈로테일 이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리안 스왈로테일은 안 하거든요. 아시안 스왈로테일이라고 되게 겸손하게 부르는데 영어로. 하여튼 저마다 자기 이름을 붙이려 하죠. 어디서 나왔다 하면 코리안 뉴스 붙이고 좀 마음에 들면 재패니쿠스 붙이고 다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바퀴벌레는 자기 이름 잘 안 붙여요. 다 떠넘기죠. 다 나오는데 독일 바퀴도 독일 출신 아니고요. 언제서 온지 몰랐고 왜냐면 되게 전 세계적으로 흔해요. 얘네가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전 세계로 흔해서 몰랐는데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 견인지 한 400년 전쯤에 400년 전이니까 거의 대항해 시대죠. 스리랑카. 스리랑카 바퀴가 스리랑카는 아니면 방글라데시 이쪽에서 기원했다라는 게 최근에 밝혔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근데 물론 모르죠. 왜냐면 유일하게 품어준 나라가 독일이네요. 그렇죠. 독일에서 물론 품어준 게 아니라 그냥 떠넘김을 당한 거죠. 떠넘김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독일 바퀴가 흔하고 그다음에 많이 볼 수 있는 게 일본 바퀴라 부르는 게 있는데 일본 바퀴라 부르는 거는 이제 집바퀴라고 부릅니다. 집바퀴라고 하는 게 일본 바퀴. 그렇죠. 집바퀴라 부르고요. 시커매요. 시커멓고 크고 이게 이제 주로 서울에서 볼 수 있는 커다란 바퀴. 서울이나 어디서 우와 진짜 많이 보내드리다. 진짜 큰 거 봤어 하는 게 요런 것들. 진짜 큰 바퀴가 요 집바퀴고요. 근데 크기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보면 한 3cm 되나? 하는데
체감상 되게 클 수 있다. 그리고 남부지방 가면은 또 비슷한 시커먼을 볼 수 있어요. 먹바퀴라는 애들이 있고요. 걔는 먹바퀴군요. 네, 먹바퀴라는 애들이 있고. 네. 근데 그 마지막으로 제일 큰 게 있습니다. 뭐죠? 이질바퀴라고. 이질바퀴. 네, 이질바퀴가 그나마 우리 손바닥만한 바퀴벌레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바퀴. 근데 손바닥만 하진 않고요. 손바닥이 한 반절만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쌍캠 씨 거의 뭐 팔뚝만 하다 그랬는데. 그 체감상. 처음 봐서 우와. 그래. 네. 놀랄 수 있지. 그게 이질바퀴인데 약간 좀 갈색빛이 튀고 하지만 얘는 좀 보기 어렵습니다. 얘는 약간 항구. 약간 인천. 그래. 네, 인천. 그래서 부산에 많다고. 부산 이런 데서 얘네들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있고 약간 도심이나 내륙까지는 잘 안 와요. 네.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좀 크다. 근데 얘는 이질바퀴는 좀 위험한 게 사람 물 수도 있어요. 바퀴벌레한테 물리면 진짜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기분 나쁘기도 아픈 하고, 건 둘째치고. 아픈 건 둘째치고 서럽고 기분 나쁘고, 그렇겠죠. 찝찝하고 그렇겠죠. 바퀴맨이 되는 것인가 내가 진정한, 약간 그런 느낌 들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 얘기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바퀴벌레 많이 나올 때잖아요. 8월이니까. 바퀴벌레가 우리 예전에 그 빈대, 빈대 우리 출몰했을 때는 걔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게 사실 방역적인 측면에선 괜찮은 접근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바퀴벌레는 어떤 환경을 싫어하는지, 얘네는 뭐에 약한지. 얘는 추위 약합니다. 추위. 네, 추위 약해가지고. 왜냐면 바퀴벌레 아까 독일 바퀴 우리 가장 흔한 게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출신화 있죠. 그다음에 이질바퀴는 모르겠지만 다 바퀴벌레가 대부분 다 열대 출신입니다. 아마 아프리카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 하면서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동남아에서 기원한 것으로 호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지만 잔이질바퀴가 가끔 오는데 잔이질바퀴 이런 데도 다 호주 이런 데 동남아 이런 데 출신이기 때문에 열에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겨울 그러니까 여름에 에어컨 빵빵 트는 거는 힘들 것 같고 겨울에 한 문 열고 나가버리면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근데 여름에는 답이 없네요. 여름에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이 오면은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제일 패닉하는 게 여름에 이렇게 바퀴벌레 들어오면 세상에 바퀴벌레 들어오면은 막 한 마리 들어오면 한 마리 나타나면 1000마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뭐지 막 하는데 그러지 않고요. 일단 여름 더우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퀴벌레들이 또 활동성이 높기 때문에 먹을 거 없나 뭐 짝이 없나 이러면서 옵니다. 오기 때문에 그렇게 패닉할 건 아니고 뭐 환영해줘요? 열린 마음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뭐 1000마리는 건 아니죠 집에. 그리고 심지어 특히 수컷들이 짝짓기 하려고 되게 활동성이 특히 높아요. 그 때문에 굳이 알품은 암컷이 찾아올 확률도 적고, 그러니까 굳이 왔으면 수컷일 확률이 좀 더 높고, 물론 그 잡아서 배 가서 암수를 확인해 보세요라고 얘기하기도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집에서 번식할 확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네, 그러니까 여름에 바퀴벌레가 나타났다면 방문자일 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창문 열어두고. 창문 열어두는 건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오히려 그 녀석을 잡고 잡아버리고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면서 방문을 다 닫는 게 낫습니다. 네네. 그 녀석으로 끝내버려라. 네, 그 녀석으로 끝내는 게 훨씬 낫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바퀴벌레는 춥고 또 이제 건조한 환경을 싫어한다. 제습기 정도 틀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바퀴 걱정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었나 보네요. 아주 오랜 명맥을 자랑하는 바퀴벌레 아니겠습니까? 고대 이집트에서도 바퀴벌레 퇴치를 위한 주문이 있었나요? 그렇죠. 이집트에서는 제사를 지냈던 약간 제정일치 사회지 않습니까? 근데 이집트는 다른 분들 잘 알겠지만 저 곤충을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바퀴벌레 같은 잡벌레들 특히 바퀴벌레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잡벌레들이 나오기 되게 싫었대요. 그래서 그 벌레를 퇴치하는 그 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아시나요 그 주문을? 저는 모르죠. 근데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읽으실 줄 아는 분에게 보여드리면 좀 읽으실지도 모르겠네요. 멋있더라고요. 나에게 떨어져라 미천한 바퀴벌레요.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문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이제 한글로 최대한 좀 정확하게 번역해서 써주시고요. 여기까지 오늘은 살아있는 화석이자 인류의 영원한 숙적이죠. 바퀴벌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갈로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